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파헤쳐볼 자료는 1541년에 쓰이고 1544년 제네바에서 출판된 랍티너 문헌이에요. 장칼뱅이 쓴 건데 제목이 에피니키온 크리스토 칸타뭄. 번역하자면 그리스도를 향해 부르는 승리의 노예죠. 네, 맞습니다. 이게 겉보기에는 되게 딱딱한 신앙 문서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에 그냥 평범한 찬양 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교과서가 아니라 뭐랄까 16세기의 정보 통제나 권력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풍자가 막 뒤섞인 일종의 치열한 디스트랙이더라고요. 정확해요. 디스트랙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깊이 파보는 시간의 목적이 바로 그 이면을 해부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되게 친한 친구들끼리만 돌려보려고 약간 사적인 메모장이나 농담 같은 걸 끄적거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의 고위 관료나 검열기관이 그걸 귀신같이 찾아내서 이건 불온서적이니 절대 읽지 마라 하고 공식적인 금지령을 때려버린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진짜 당황스럽겠네요.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은 막 겁먹고 남은 거 다 불태워버리거나 어디 깊숙이 숨기려고 하잖아요. 대부분은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고 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금지령에 쫄기는커녕 오히려 조롱의 의미로 아예 그 사적인 메모를 당대 최고의 매체인 활자 인쇄술을 써서 온 유럽에 대문짝만하게 출판해버리거든요. 사실 현대 용어로 이걸 설명하자면 약간 스트라이샌드 효과의 16세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숨기려 할수록 더 퍼져나간다는 그 현상이요. 맞아요. 어떤 정보를 억압하거나 막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확산되잖아요. 16세기가 마침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막 퍼지면서 정보 전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시대란 말이에요. 칼뱅의 이 문헌은 바로 그 정보혁명 한가운데서 나온 되게 전략적인 결과물인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막 대단한 출판을 기획하고 쓴 글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나오게 된 거예요? 서문부터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책 첫 페이지를 딱 넘기면 장칼뱅이 독자에게라는 되게 짧은 서문이 나와요. 여기서 칼뱅이 이 시가 출판된 배경을 약간 짧은 썰을 풀듯이 들려주거든요. 프랑스 리옹에 갔던 상인들이 제네바로 돌아와서 칼뱅한테 소식을 하나 전해줘요. 무슨 소식이요?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 있는 한 이단 신문관이 칼뱅의 책들을 모조리 금지 목록에 올렸다는 거죠. 툴루즈면 당시 카톨릭 진영의 완전 핵심 지역 아닌가요? 맞아요. 이단 신문이 엄청 가혹했던 되게 살벌한 곳이죠. 근데 재밌는 건 그 거창하고 두꺼운 신학책들 금지 목록 사이에 칼뱅이 4년 전에 독일 보름스에 있을 때 기분 전환으로 썼던 아주 짧고 사적인 시가 떡하니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보름스요? 잠깐만요. 당시 보름스면 카톨릭이랑 개신교가 막 엄청 피말리는 신학 논쟁을 하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1541년 보름스 회담이 양쪽이 좁혀지지 않는 간극만 확인하던 되게 지루한 정치적 전쟁터였거든요. 그럼 그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기분 전환으로 썼다면 약간 스트레스 해소용 낙서 같은 거였겠네요. 딱 그거예요. 칼뱅 스스로도 서문에다가 친한 친구 몇 명한테만 주었던 거다 이렇게 썼거든요. 아마 종이에 필사돼서 지인들 사이에서 서너 부 정도만 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툴루즈의 그 신문관이 기어코 그걸 찾아내서 공식 금지 딱지를 붙인 겁니다. 와, 그 엄격한 곳에서 그 조그만 필사본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 듣고 칼뱅 반응이 너무 예상 밖이라 놀랐어요. 보통 신학자면 되게 점잖게 분노할 줄 알았는데. 서문 읽어보셨죠? 칼뱅이 대놓고 막 비꼬잖아요. 네. 그 신문관을 경노한 수도사라고 부르더라고요. 평소에 되게 진지하고 엄격하게만 보였던 장칼뱅이라는 사람의 엄청 인간적이고 약간 뒤끝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서문 뉘앙스를 좀 자세히 보면 칼뱅에 완전 고도의 조롱이 깔려 있어요. 원래는 그 툴루즈에 칼뱅 표현대로라면 미친 수도사가 금지하던 말든 그냥 혼자 짜증나게 내버려 두려고 했대요. 근데 왜 굳이 출판을 한 거죠? 금지령이 내려졌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도대체 그 내용이 뭐길래 그러냐? 시 좀 보여달라 이러면서 칼뱅한테 엄청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 더 보고 싶어진 거군요.
그래서 칼뱅이 결심을 한 거죠. 차라리 이걸 정식으로 대량 출판해서 그 수도사랑 반대파들을 아주 골탕 먹이고 짜증나게 만들겠다. 그리고 억압받는 사람들한테는 용기를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진짜 억압하려는 자들의 권력을 완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네요. 좋아요. 이걸 한번 자세히 풀어보죠. 도대체 시 내용이 뭐길래 그 신문관이 그렇게 분노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제목이 에피니키온인데 이거 원래 기독교 쪽 단어가 아니지 않나요? 네, 완전히 아니죠. 에피니키오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부터 쓰이던 문학 장르예요. 올림픽 같은 큰 경기나 전쟁에서 이긴 영웅을 찬양하는 전통적인 승리가를 뜻하거든요. 승리가요. 네, 승리자의 영광을 막 칭송하는 되게 이교도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색채가 팍팍 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인지 본문 이미지 도입부부터 그런 이교도 상징들이 진짜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그 새해 시작을 알리는 로마의 신 야누스도 나오고 로마 권력자인 집정관 얘기도 나오고요. 파스케스, 즉 권표도 등장하죠. 맞아요. 파스케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등장합니다. 칼뱅은 철저하게 오직 성경, 이것만 강조하던 개신교 종교 개혁가잖아요. 근데 왜 굳이 로마 황제나 이런 이교도 신들 상징을 잔뜩 끌어와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데 썼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 르네상스 인문주의 교육을 받은 칼뱅의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이게 단순한 문학적 수사가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파스케스를 한번 볼까요? 도끼를 나뭇가지로 묶은 이 다발은 로마 제국 시절에 사람의 생사를 결정짓는 최고의 정치적 권력을 의미했어요. 최고의 권력. 네. 칼뱅은 로마의 새 집정관이 이 권표를 들고 등장하는 웅장한 모습을 먼저 묘사해요. 시간의 흐름과 세속 권력의 교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시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뒤집죠? 지상의 어떤 통치자나 권력도 결국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라. 아, 무슨 느낌인지 딱 알겠어요. 이거 약간 비유하자면 카톨릭 교회의 통신망을 해킹해서 그들만의 화려한 스피커로 자기 메시지를 냅다 방송해버린 거네요. 16세기 카톨릭 교회가 로마라는 그 전통을 바탕으로 권력을 휘두르니까 그 로마의 상징들을 역으로 뺏어온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자면 전형적인 문학적 전유예요. 진짜 제국, 진짜 파스케스를 쥔 영원한 권력자는 로마에 앉아있는 인간 교황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뿐이 하는 고도의 수사학적 타격이죠. 교황청 입장에서는 진짜 뼈맞은 기분이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단 신문관들이 이 시를 보고 격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단순한 교리 싸움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권위 자체를 근본부터 해체해버리니까요. 상대방 무기를 뺏어서 심장부를 찔렀다. 와. 근데 저는 이 시의 후반부가 진짜 충격이었어요. 본문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 초반에 그 고상한 비유가 싹 사라지고 완전 직설적인 포문이 열리잖아요. 이거 거의 현대 정치 랩 배틀 수준이던데요. 분위기가 확 바뀌죠. 절정으로 가면서 은유의 장막을 다 걷어버려요. 자신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향해 거친 언어를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 대목에서 당시 표현 수위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저희는 양쪽 입장을 모두 객관적인 시각에서 원문 그대로만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라틴어 텍스트를 보면 칼뱅이 교황을 향해 신성모독적인 군대의 수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교황청을 사탄이랑 연결짓기도 하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요하네스 코클라우스라는 실제 인물 이름까지 대놓고 씁니다. 당시 독일 가톨릭 측의 가장 맹렬한 논쟁가였고 루터파 공격의 선봉장이었죠. 코클라우스를 막 양떼를 노리는 늑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늑대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의 이마가 둔하다 이렇게 조롱하는 구조는 좀 뜬금없지 않나요? 갑자기 상대방 얼굴 생김새를 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 그게 사실 그냥 신체 부위를 놀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라틴어로 프론테, 즉 이마는 고전 수사학 전통에서 수치심을 나타내는 부위거든요. 사람 얼굴이 붉어지는 곳이잖아요. 아, 부끄러움을 느끼는 곳이요? 네. 그래서 로마인들은 염치 없는 철면피를 가리켜서 이마가 단단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코클라우스, 이마를 언급한 건 진리 앞에서도 뻔뻔한 거짓말쟁이라고 아주 점잖은 척하면서 라틴어 관용구로 모욕을 준 거죠. 아, 고전을 잘하는 지식인들끼리 읽으면 모욕감이 한 2배는 더 컸겠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텍스트를 보면서 되게 큰 모순을 느꼈거든요. 분명히 초반에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전쟁 없이 영적인 승리를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영적이고 평화로운 승리. 근데 정작 칼뱅이 쓴 단어들은
칼, 상처, 도살 같은 완전 군사용어들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방금 말한 것처럼 막 인신공격까지 하고요. 평화로운 영적 승리를 주장하면서 입으로는 이렇게 잔인한 칼을 휘두르는 거 너무 모순 아닌가요? 되게 예리한 지적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완벽한 자기 모순이죠. 평화의 왕을 찬양한다면서 언어는 피비린내 나는 전장이니까요. 하지만 칼뱅도 바보는 아니었죠. 시 안에 이 모순을 돌파할 논리를 숨겨놨어요. 어떤 논리죠? 말씀의 곧 그리스도에게는 검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물리적인 쇠칼로 사람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거짓과 부패를 베어내는 영적인 검이라는 논리인 거죠. 말씀이 검이다 이론은 참 훌륭하네요. 근데 솔직히 아무리 영적인 검이라도 상대방을 철면피를 조롱하고 늑대라고 매도하는 게 진짜 진리의 말씀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냥 내 책 금지당해서 욱한 개인적인 복수심을 신학적 명분으로 싹 포장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 의구심 때문에 이 문헌이 단순한 신학 텍스트가 아니라 16세기라는 살벌한 시대의 생존 기록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여러분, 16세기 유럽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우아하게 책상에 앉아서 말로만 토론하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막 사람을 불태우던 시대잖아요. 네, 진짜 목숨을 건 전쟁이었거든요. 사상을 탄압하려고 광장에서 책을 불태우고 이단으로 지목되면 곧바로 화형당하는 시대였어요. 이단 신문간 손짓 하나에 내 목숨이 오가는데 우아한 언어는 완전 사치였던 거죠. 아, 진짜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평화롭게 대화합시다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 안에는 거룩한 영적 승리라는 이상이랑 당장 나를 죽이려는 적들을 향한 엄청난 세속적 분노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겠다는 사명감, 그리고 반대파를 깎아내리고 싶은 지식인의 날선 복수심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거죠. 칼뱅 입장에서는 말씀의 검이라는 명분을 빌려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사학적 타격을 날린 거네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짧은 시가 진짜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처음엔 그냥 지인들끼리 킬킬대던 풍자농담이었잖아요. 보름스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던 낙서였죠. 근데 툴루즈 검열관이 그거 억압하겠다고 금지 딱지를 붙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엄청난 파괴력이 터져버린 거네요. 칼뱅은 굴복하는 대신 유럽 전체에 이걸 뿌렸고 결국 카톨릭 제국을 정면으로 타격하는 공개 선언문이 됐고요.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권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툴루즈 수도사나 교황청처럼 제도의 힘을 빌려 남의 입을 막고 책을 금지하는 권한일까요? 아니면 억압받을수록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먹고 장벽을 넘어 퍼져나가는 이념과 글의 생명력일까요? 제도적 통제 대 사상의 생명력, 이 싸움이군요. 저는 여기서 오늘의 현실로 좀 넘어와 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16세기 제네바에 살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정보 통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지금이 훨씬 더 교묘하고 무서운 통제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맞아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알고리즘이 우리가 보는 걸 다 검열하잖아요. 그렇죠. 캔슬 컬처 같은 것도 있고요. 네, 특정 발언이나 사상을 문제 삼아서 여론이 다 같이 이단 신문관이 돼서 사람을 매장해버리기도 하죠. 불온한 사상이다, 가짜뉴스다 규정하고 억압하려는 건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형체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누군가 입을 막으려는 시도는 늘 있다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주는 역사적 교훈이 무서운 거예요. 권력이 누군가의 글을 강제로 억압하려고 하면 종종 그 대상한테 상상도 못한 생명력과 서사를 주게 되거든요. 억압이 오히려 날개를 달아준다. 진짜 흥미로운 역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이 칼뱅의 문화는 단순한 라틴어 시가 아니었어요. 권력이 사상을 어떻게 통제하려 드는지, 그리고 인간의 글이 그 통제를 어떻게 비웃으며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기록이었습니다. 네, 16세기의 억압과 저항이 담긴 아주 치열한 텍스트였죠.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가 여러분이 쓴 아주 사적인 글이나 깊이 믿는 생각을 불온하다며 억압하고 영원히 지워버리려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칼뱅처럼 그 억압을 뚫고 글을 광장에 꺼내놓을 용기가 있으신가요? 쉽지 않은 선택이겠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금지된 문을 부수고 그걸 세상에 폭로한다면 그 글은 이 세상에 여러분의 어떤 진짜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영원한 진리를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나를 짓밟으려 했던 자들을 향한 지독하게 인간적인 복수심일까요? 오늘 준비한 깊이 파보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한 질문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흥미로운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